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계속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특징 사화, 당쟁과 전란의 시기, 탕평과 세도정치 이런 부분이 있지요.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27 왕조입니다. 세계사 비교표를 조선 건국 시점 즈음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1392년 조선이 건국할 때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프랑스 100년 전쟁, 명나라가 건국이 되고요. 이웃에서는 그 다음에 단테, 존 위클리프 이런 종교개혁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르네상스도 조금 지나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1400년대 들어서는 훈민정음 창제가 우리에게 있었고, 유럽에서는 구텐베르그 활판 인쇄술,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의 시작, 1492년 콜럼버스.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플라톤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했던 시기입니다. 조선시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개막.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1368년 남경에. 그리고는 명은 지금의 심양 남쪽 철령에 철령우위를 설치하려고 함. 고려에서는 요동정벌군을 북상시킵니다. 그러자 명은 한 발 물러나서 철령우위를 심양 북쪽 지금의 철령시 은죽으로 이전합니다. 세게 나갔죠. 일본에서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군요. 60여 년간 계속됩니다. 왜구가 출몰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명에서는 해금 정책을 실시해서 왜구들이 약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과정이 이어집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개경 수창궁에서 즉위하는데, 국호는 그대로 고려라 하고, 그 아랫부분입니다. 명나라와 협의를 거쳐 태조 2년 국호를 조선으로 정함. 이제 태조 이성계와, 그러니까 왕을 임명하는 것과 국호가 명나라한테 협의를 해서 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국공신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조준, 정도전 등 1등 공신이 있고요. 그 후 조연, 한상경 등 8명이 추가가 되었죠. 3등 공신 정도 됩니다. 52명의 개국공신, 이들이 조선 전기에 권력의 중심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죠. 여기 한상경은 한명회의 작은 할아버지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고요. 고려 왕족들 제거하죠. 그리고 조선 초기 아주 큰 사건, 2번의 왕자의 난과 태종의 집권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주인공이죠. 1차 왕자의 난은 왕비 강씨 신덕왕후죠. 소생의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서 이방원이 동의를 못하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7년
태조가 병에 걸려 눕자 방원과 부인 민씨 일가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세자 방석과 그를 후원하는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개국공신을 제거합니다.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태조가 차남 방과를 세자로 세웠다가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려납니다. 정종이죠. 정종은 오래 못 있었습니다. 2년에 방원과 사남 방간 사이에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합니다. 방원이 승리를 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1차, 2차 왕자의 난. 그리고는 이방원은 사병혁파와 태종으로서 즉위가 됩니다.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하려고 할 때 위험을 느끼고 반발해서 정도전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이방원인데 권력을 잡게 되니까 사병혁파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혁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신과 외척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죠. 그래서 태조 때 조선 개국공신 이거의 이저 유배 보내고 서인으로 강등하고 또 부인 민씨의 그 형제들 처남들이죠. 민무구 민무질 형제 다 사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씨 일가가 태종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고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왕권의 견제가 되는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그 민씨들 민씨 부인의 동생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이 왕자의 난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안산 군수였던가요? 이숙번도 마침내 지방으로 쫓아냅니다. 드라마에서 이숙번이 하직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어서 태종이 세운 왕조의 기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과 국경을 획정하다. 이 국경에 대해서 다시 천령과 공험진이 나옵니다. 국경선입니다. 아직도 압록강, 두만강 이북이 우리 땅입니다. 여진족, 그 지역에 살던 여진족 중요하죠. 개국공신인 이질한, 퉁두란 여진족이죠. 태조 이성계를 끝까지 형님으로 모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태종 4년에 성조 영락제의 국서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종의 지적 중에 중요한 것,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꿉니다. 양반 아버지가 천민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기존에는 어머니의 신분인 천민으로 하는 것이 종모법인데 그것을 양반인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들을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종부법입니다. 이렇게 돼서 양인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는 본래 천구가 없었다. 천한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전조의 노비법은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면 천한 것을 앞세워 천한자의 어미를 따르게 해서 천구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은 날로 줄어들었다. 내일 이후 공사 천인이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들은 모두 종부법에 따라 양인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고려시대까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장가를 들었죠.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서 살았죠. 그게 우리의 전통 풍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그 외척의 편이 됩니다, 아들이. 그래서 태종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었던 그 친형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러지 말고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와라. 그 친영제라고 하죠. 그래서 시집을 오도록 하고 왕가부터 실시를 합니다. 세종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민간에서는 그로부터도 임진왜란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남자가 처갓집에 가서 장가를 들은 풍습이 안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고쳐지게 되고 여성들의 칠거지약이라든지 지위가 많이 제한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태종은 그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까지도 친형제까지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있고 태종이 양녕대군 책봉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 후에 충령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죠. 어리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기반을 깔아놓은 상황에서 세종이 나와 꽃 피운 역동적인 모습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집현전에서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요. 이 집현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복궁에서는 한글 창제한 곳이 수정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수정전입니다. 그 경회로 앞쪽에 있는.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정하게 됩니다. 천인들도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박자청, 경회로를 건축한 사람이죠. 또 하나, 세종 때 과학기술 발달의 주인공 장영실, 우리가 많이 아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천인 윤득혼이라는 사람도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서 발탁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송힘이라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유명하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마도도 정벌을 하죠. 이종무. 태종 교지가 있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국경에 대한 세종의 책문이 또 있죠. 공엄진 이남은 나라의 강역이니.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북방 강역을 정비하다. 세종이 한 일들이 많죠. 김종서 두만강 북쪽, 최윤덕 압록강 북쪽. 그렇게 돼서 천령부터 공엄진까지는 조선 경계다. 명나라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공엄진, 선춘연, 700여리 그대로 있죠. 기록들이. 정척, 양성지, 동국지도에도 공엄진과 선춘령을 조선강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만하면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모법을 환원하는 실책을 범합니다. 그 위대한 세종께서 말이죠. 태종이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꿨는데 하늘이 천인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바꿨는데 신하들의 이제 그 집중적인 상소가 있자 세종이 그만 종모법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자 양인이 줄고
이제 이게 국가는 가난해지고 양반 사대부들은 부유하게 되고 국방이 약화되고 이런 결과로 임진왜란 때 노비들이 이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세종이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장을 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김종서에게 윤권의 비를 찾으라는 세종의 명령, 이렇게 우리 땅에 대한 세종의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심양시 근처에 철령, 그 다음에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 있죠. 제가 우리 역사에 그림으로 그 잠재적 영토로서 오른쪽에 만주 일대를 포함한 간도 일대 플러스 북방 고토 지역을 포함한 그 다음에 심양 심요 지역까지 포함한 지역을 우리의 잠재적 영토로 해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조의 집권과 왕주의 혼란. 세종이 죽고 문종 또 유약했죠.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어린 단종을 즉위시킵니다. 여기서 혈기왕성한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비극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문종 2년에 11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김종서나 황보인 등에게 단종을 보필하도록 고명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일어납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교리 권람의 천거로 한명회를 모사로 쓰면서 무술이 뛰어난 양정유수, 홍순손 등 무사들을 모아서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1453년의 일입니다. 왕의 찬탈과 그에 대한 반발, 단종이 살아있는 한 상왕복의 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징옥,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당함, 단종 3년에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집현전 출신들이 크게 반발하죠. 사육신이 이때 나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김문기. 세종 제거 모의를 했다가 단종 내락까지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단종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노산공원으로 강등하고 다시 서인으로 강등시켜서 영월에 유배했다가 끝내는 죽이게 되죠. 그리고 거대 공신 집단이 탄생합니다. 계유정변 직후에 수양대군 한명회, 권람, 정인지 등 43명의 정난공신이 책봉되고 이들이 또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중심에서 조선 초기 한 세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생육신 남효원과 김시습 등은 숨게 되죠. 다음 세조 다음으로 문단세 예종입니다.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오래 못 살죠. 남이 장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자광이 남이를 영모로 고변하죠. 남아이심의 미평국이면 뭐 이런 시가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종이 급서하게 되고 성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정의왕후는 자을산군을 지명해서 그리고 원상들도 찬동하고 성종 제9대
성종 임금이 즉위하게 됩니다. 성종이 누군가?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수양대군의 아들의 의경세자가 있었죠. 그런데 일찍 죽죠. 덕종으로 추존됩니다. 이 의경세자의 부인이 수양대군의 며느리 소해왕후 한씨죠. 의경세자와 소해왕후 한씨 사이에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이 있습니다. 월산대군의 스토리가 또 있고요. 자을산군이 성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종과 이게 형제간이죠. 의경세자가. 그렇게 돼서 자을산군의 성종에서 다시 연산군과 중종인 진성대군 뭐 이런 형태로 조선의 초기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좌리공신이라는 것이 책봉이 되고 구공신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성종을 즉위시킨 것에 대한 보답이랍니다. 정의왕후가 자을산군을 지명하고 원상에 있던 그 공신들이 성종을 즉위시키는 것을 찬성하게 되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남은 정적들은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독살설도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제도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팔도로 나누어서 했다는 내용, 군현을 두었다는 내용들, 성균관, 과거를 통한다 그런 내용, 군역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고요. 교통통신체제까지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달 빠지지 않죠. 세종 때 특히 장영실에서 그리고 농사직설 등도 편찬하고 의방유치 그래서 의학에 대한 것, 향약 집성반 방 등도 돼 있고 천문도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명과의 4대 외교를 기본 외교 정책으로 해서 갔죠. 오늘날의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1등한테 붙은 것, 이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의 10처 여진족을 조선의 백성으로 관리했다 이런 내용들, 대마도 정벌하는 내용들, 과전법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신분제도, 태종의 종부법, 세종의 종모법 또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훈민정음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임금께서 언문 28자를 직접 만드셨다. 고전을 모방하였고 지편전 학사들이 아닌 세종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정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한글이 참 쉽다는 것이죠. 알파벳은 26자, 한글은 24자 모음이 있고요. 히브리어는 20개랍니다. 이제 한글의 우수성 여러 가지 많죠. 다 그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는 읽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많이 배웠어도. 한글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추가 가능합니다. A와 B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은데 기역, 키역 하면 크 하면 프 이런 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영타와 한타를 시합을 하면 한타가 훨씬 빠르답니다. 오늘날 컴퓨터에서도 한글 우리가 익히 핸드폰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게 빨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글이 방치되어 있다가 그 한글의 가치를
보석임을 알아보는 것이 선교사들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한글을 많이 이용을 하고 띄어쓰기도 하고 그 선교사 밑에서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주시경이죠. 그렇게 스토리가 역사가 전개됩니다. 훈민정음 때 창제 때 참고한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용제총화에도 나오고요. 단군 때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문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참고해서 만들었다. 모방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역사서 편찬도 활발했습니다.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했다는 것과 태종 때는 단군을 기자묘에 합사하고 이 기자를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 때 단군사당 따로 지어서 신의를 조선 단군으로 써서 민족의 개국 시조임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단군과 합사해서 제사도 지냈고 동국사략, 동국세년과 응제시주, 삼국사 절요, 동국통감 전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서술하고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챕터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천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훑어보려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단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조와 예종 때 서적 수암령이 내립니다. 고조선 관련 서적들을 관청에 바쳐라. 안 바치면 참수하겠다. 바치면 상을 주겠다. 고조선 비사, 주남일서기, 대변설, 조대기 등 옛날 그런 서적들이 이때 관청에 다 진상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전부 걷어서 일반인은 보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아마 명나라의 눈치를 본 것이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의 사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나마 전해진 것들이 몇 권이 있죠. 그리고 역사서 편찬, 고려사를 편찬합니다. 37권의 고려 국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뭐 그 이후에 태종, 세종에서 고려 수교 고려사 이렇게 해서 고려사를 계속적으로 편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종서 등이 고려사 절요도 편찬하게 되고요. 지리서와 지도도 또한 편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1500년대에 1600년대에 세계사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500년대에는 서양의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명하죠. 1517년. 그 다음에 마젤란의 세계 일주. 그런 부분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1543년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주세붕은 백운동 소원을 우리나라에 세우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조총을 수입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1543년입니다. 1776년에 우리나라가 정조가 즉위한 해, 미국에도 중요한 독립한 그런 해가 있죠.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600년대 들어서 1500년대 말 임진왜란, 1600년대 들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바야흐로 세계로 진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부적으로도 청교도 혁명, 권리청원,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들이 하나하나 이제 실현이 돼가기 시작하죠. 과학의 발전도 많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
뉴턴의 프린키피아,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대영 제국을 만든 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화와 성리학 사회의 고착화가 되겠습니다. 성종의 친정과 원상제 폐지, 이러면서 사림과 공신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고요. 훈구사림의 충돌과 사대사화, 조선시대 사대사화 유명하죠. 조의제문과 무오사화, 김종직 내용이 나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 대역죄로 능지처사 당하고 유배를 보낸다. 이것이 무오사화, 첫 번째 사화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사화입니다. 윤씨, 그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사약받은 것,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고발이 되죠. 그러면서 연산군 때 다시 그때 폐비 윤씨를 죽인 데 관여했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시 조사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갑자사화가 됩니다. 그러자 연산군의 폭정에 못 이긴 반정 3대장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진성대군을 추대해서 중종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사림의 재기와 기묘사화, 세 번째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반정에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이런 사람들이 다 사망하게 되고 중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종은 공신 견제를 위해서 사림을 끌어들입니다. 이때 조광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조광조가 너무도 이상적인 또 과격한 그런 내용들을 실천하다가 나중에 중종의 버림을 받고 쓸쓸하게 죽게 되죠. 먼저 조광조가 공이 없는 공신의 우효를 삭제해버립니다. 유자광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중종은 그 나흘 후에 또 밀지를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조광조가 귀양을 갔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림이 다시 몰락하고 삭제됐던 공신들이 복훈이 됩니다. 중종 24년 1529년의 기묘사화, 세 번째 사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입니다. 사림이 집권하는 대윤과 소윤의 분기가 나옵니다. 중종에는 계비가 두 분의 윤씨가 계비가 있어요. 장경황후가 제1계비, 제2계비가 문정왕후, 첫째가 대윤, 윤임, 둘째 문정왕후가 소윤, 윤원영과 정난정, 그 사건, 그 시대입니다. 문정왕후 20년 수렴청정, 그때 윤원영이 권력을 잡았었죠.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사건, 이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나는 사림들이 희생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이런 내용들이죠. 이 문정왕후 치세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분이 남명조식 선생이죠. 중종부터 선조까지 이때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때의 치세를 문정왕후 치세 이런 때는
위대한 학자들이 낙향해서 후학을 가르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벼슬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 20세가 되자 이제 친정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승려 보우를 중용하죠. 보우와 관련 있는 사찰이 바로 오늘날 강남에 있는 봉은사가 되겠죠. 선정릉을 관리하는 조포사가 봉은사가 되겠습니다. 저 광릉 그 수양대 세조 내외를 능을 관리하는 데가 봉선사가 또 있죠. 명종 20년에 문정왕후 사망하자 윤원영, 정난정도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명종 때가 훈구와 사림의 마지막 대결 시대. 사림은 무려 고려 말 원건 개혁파로부터 170여 년 만에 정계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이죠. 만년 야당이었었죠. 성리학 지배사상의 고착화가 그러면서 됩니다. 향촌까지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성리학의 이기론, 주리론 이런 내용들 나오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태계 이황으로 해서 유성룡과 김성일, 그래서 영남학파, 남명조씨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율곡 이이와 성헌 해서 김장생 송시열로 해서 기호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영남학파는 나중에 남인이 되고 조식의 영남학파는 대북파, 북인이 되죠. 그 다음에 송시열의 기호학파는 그 이후 노론소론으로 갈라지고 세도 정치까지 그리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유학자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안양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권근, 길재, 김숙작, 김종직, 조이재문, 정여창, 김굉필, 김일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이연적, 서경덕, 조광조, 김한국. 다시 여기에서 왼쪽에 서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광조, 이이. 여기는 제자관계, 스승제자관계는 아닙니다. 율곡 이이가 나오고 그 제자인 사계 김장생이 나오고 그 김장생이 오늘날 논산시 연산면에 내려와서 도남서원을 세우게 되고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들 김집, 그 제자 송시열, 윤선거, 송준길 등으로 해서 기호학파가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으로요. 이황이 나옵니다. 이황도 스스로 공부했답니다. 스승이 없어요. 그 제자 중에 유성룡과 김성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남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호학파에서 노론이 나오고 권력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거의 대부분이죠 있었는가 하면 남인은 반면에 만년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유성룡과 김성일 그 후학들에는 알만한 사람이 이름이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을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정조 때 조선의 인재가 어찌 한양에만 있는가, 전국에 있지 않느냐 해서 도산서원 앞에서 영남 유생들만을 상대로 과거를 치룬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조선 후기의 역사가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출발해서 기호학파, 영남학파, 노론소론과
남인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 이때는 또 족보 편찬, 서원 설립 이렇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풍기군수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설립했다. 향약 보급하고 성리학적 향촌 사회의 구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543년에 벌어진 사건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따와봤고요. 부국강병 일본과 성리학적 왕도 정치 조선, 그 운명이 3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그 단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6세기에서 20세기에 조선과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일본의 부국강병이 조선의 기술에서 많이 유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3년에 조선의 은제련법, 해취법이 발명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은광을 폐쇄해버립니다. 얼마 후에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 발견됩니다. 일본은 조선 기술자 해취법을 전수를 받습니다. 대량의 은을 생산해서 부자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유럽이 지동설 발표되고 할 때 조총을 수입하게 됩니다. 조총을 수입한 지 오사카 상인들한테 퍼뜨리고 하면서 일본 전역에 순식간에 조총이 전파됩니다. 유럽의 조총 수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강병의 기본 틀이 갖춰집니다. 은제련법으로 해서 은으로 돈을 많이 번 일본이 또 하나의 부자가 될 건수를 마련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도공을 납치해 갑니다. 이삼평의 아리따 자기, 심수관도 그렇죠. 일본에 간 도공들을 조선과는 달리 아주 우대를 해줍니다. 아리따 자기가 탄생하고 유럽 박람회에서 완전 완판이 됩니다. 일본이 부자가 됩니다. 그 돈으로 네덜란드의 군함도 발주합니다. 이 시기에 이미 일본은 세계적인 그 강대한 부국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뤄지고 서구 근대화를 성공리에 아주 대표적인 석세스 스토리이죠.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되고 조선을 강제 병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으로부터 시작됐던 성리학 중심의 조선이 대원군 때 서원이 47개만 남기고 철폐하게 되죠. 그래도 그 서원이 남아서 현재 9군데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정읍에 무성서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시대의 최치원 선생을 모신 그런 서원입니다. 정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양, 정여창, 이연적, 이황, 김인호, 김갱필, 유성룡, 김장생, 이제 유학의 대가들을 다 모신 그런 부분들이죠. 몇 군데는 제가 다녔습니다만은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서해 유성룡 병산서원 만대루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쪽에 병산서원 보이죠? 이것은 김장생의 도남서원. 대청마루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방되어 놨습니다. 이 도남서원이 가장 크죠. 건물 수도 많고. 영남에 있는 서원들은 아담합니다. 초창기에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은 기호학파의 또 하나 명제윤증이 후학들을 가르쳤던 노성현에 있는 종학당이라는 윤시 종중대학입니다. 이곳에서 49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했고요. 그러나 소론의 윤증은 벼슬 정치하지 말라 해서 정치인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저희 선조도 충청도 관찰사를 이제 청양에 있을 때 했는데 명제 윤증한테 배웠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송시열한테 배워라 했는데 아들은 윤증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소론의 집안이 돼서 그 이후로 족보에 관직에 등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만 하게 한 300년 가까이를 살아온 것이죠. 오늘날에는 기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는 것이 기호학파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논산시 내에서 연산의 광산김씨 김장생의 도남서원 쪽과 이쪽 파평윤시 윤증의 이제 종학당에서 경합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연산의 광산김씨도 유명한 분, 거기서 나온 분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후학이 누굽니까?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이 광산김씨 이 집안 후손입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1부를 마치고요. 이어서 조선시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